또 이것도 약간 곁다리 얘기인데 제가 글씨를 좀 더 잘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흔들거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이렇게 칠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좀 더 여러분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판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컨텐츠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삼천포가 더 아름답다고. 수업 시간에 막 한 내용보다 가끔씩 선생님들께서 지루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재밌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또 지루하지 않게끔 가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상도 올린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들으셨을 때 좀 더 덜 지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는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은 제가 이제 프랑크 왕국과 카를 대제 그리고 그리스도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교회와 세속이 결탁한 모습 말이죠. 곧 카를 대제는 서구의 그리스도교적 황제권을 완성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카를 대제는 814년에 아헨에서 사망하게 되고요. 그 아들이 이제 후계자인 경건한 루드비 1세가 이제 왕권을 넘겨받습니다. 물론 루드비 1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교적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신심이 굉장히 투철한 인물이었습니다. 교회 정신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죠. 이에 따라 그는 참사위원 제도서, 수도자법, 성직자법 등을 반포하게 되면서 교회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때 교육 수준도 굉장히 향상하게 되면서 주교자 성당과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학교도 굉장히 번창하게 됩니다. 독자적인 신학도 상당히 발전하게 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게르만 민족의 생활권 안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유럽 북부 지방인 덴마크와 스웨덴 그리고 다른 슬라브 지역에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바로 루드비 1세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프랑크 왕국의 통일을 지킨 결단력과 선견지명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교회 정신은 투철했으나 자질이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840년에 루드비 1세가 죽자 그의 아들 3명인 로타르, 피핀, 루드비 2세가 이제 왕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명이 서로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3명이 이 전체 프랑크 왕국의 패권을 두고 싸우게 되었고 결국은 843년에 베르댕 조약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조약을 통해 제국이 3등분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서구 민족 공동체의 통일이 다시금 사라지게 되죠. 참고로 이때 3등분된 프랑크 왕국은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은 서구 문화 교회의 총체적인 쇠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선 이때 당시 황제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 지도적 위치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군주들의 권력 암투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혼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침입을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안으로 밖으로 프랑크 왕국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공격해온 다른 민족들은 민가뿐만 아니라 성당과 수도원들을 약탈하고 파괴하고 심지어 사제와 수도자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이는 결국은 교회에 굉장히 큰 악영향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더 이상 국가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은 유력한 제후에게로 그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국가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후들은 이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민족들의 침입을 방어합니다. 이러면서 봉건제도가 자연스럽게 계속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봉건제도가 처음에는 약자를 위한 조처로서의 의미였지만 나중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사유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와 수원을 귀족들이 사유재산처럼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 성당도 귀족들 간의 매매와 상속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사유와 관련해가지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자질이 없는 주교가 임명이 된 것이었죠. 주교들은 평신도와 마찬가지로 그런 봉건제도 안에서 영주이자 가신이었는데 주교들은 자신의 영지 안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고 법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지어 군대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주교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제들, 왕들, 공작들, 귀족
귀족들과 같은 그런 권력층들은 주교를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자신이 총애하는 이에게 주교권을 수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주교권을 팔아치울 수 있는 일종의 성직매매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황제권으로부터 뒷받침을 잃은 교황권은 타락한 로마 귀족 계급 간의 그런 당파적 이해관계 속으로 급속히 빠져들게 되었고, 일종의 좀 불편한 말이지만 지방 권력의 놀이개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880년부터 1046년까지 교황님이 몇 분 계셨는지 아시나요? 총 48분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에서 884년부터 904년까지는 무려 11명의 교황님이 계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때 당시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죠. 이 시기의 혼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사체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스테파노 6세와 포르모스 교황 사이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사실 사체재판 같은 경우는 이 스테파노 6세 교황이 그때 당시 로마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싸웠던 세력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압력을 받아서 하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에서 그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들만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좀 더 배경을 봐야지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896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시 포르모스 교황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지 이미 9개월이나 된 상황이었는데 스테파노 6세 교황이 무덤에서 꺼낸 다음에 포르모스 교황에게 교황 옷을 입히고 단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서 반지를 빼낸 다음에 그 사체를 결국은 티베르강에 버리는 만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 시체 모독에 격분한 로마 시민은 또 스테파노 6세 교황을 옥에 가둔 다음에 교살하게 되죠.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 어두운 단면 중에 하나이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맞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암울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 동프랑크 왕국에서 오토 대제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그는 이제 이후에 강력한 왕권을 형성해서 교회가 다시 내적 쇄신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우선 오토 1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프랑크 왕국의 정세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루드비 1세가 죽은 다음에 제국이 3등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서프랑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반면에 동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는 외부의 침입들이 계속되게 되면서 일종의 연합 부족 형태의 국가로 그렇게 운영되게 되었고, 이 중에서 작센이라는 지역에 하엘리 1세라는 인물이 이제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그게 919년이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면서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 오토에게 물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오토 1세 같은 경우는 이제 즉위함과 동시에 베르댕 조약 이후에 있었던 그런 비슷한 양상을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방 군주 간의 다툼이 또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도 다른 민족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국왕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토 1세는 교회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교회 같은 경우도 이 귀족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끊임없는 욕망으로부터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었고, 또 국가 같은 경우에도 교회의 주교나 성직자에게 재산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재산을 회수할 수가 있었고, 또 일종의 족별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죠. 주교나 성직자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토 1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의 소유지를 늘리고 주교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오토 1세 같은 경우는 국가를 교회화함으로써 그리스도교적 국가가 교회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바로 국가의 교회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긍정적인 영향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이때는 훌륭한 주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의 예술과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왕권 유지의 한 축으로 생각했던 오토 1세 같은 경우는 주교와 수도원장들을 직접 임명하게 되었고, 이로써 수도자 사제는 왕의 관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구나 수도원도 자연스럽게 왕실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토 1세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로마 황제까지 되려는 야심을 품습니다. 이미 936년도에 아헨에서 대관식을 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때 의식적으로 카롤린과 왕조와의 이 정통성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후 사실 이제 오토 1세가 로마 황제가 되려는 그 야심을 가지고 대관을 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형편없는 교황이라고 평가받았던 요한 12세라는 교황이 있어요. 그 요한 12세 교황이 베렌가르라는 로마 귀족 가문으로부터 이제 위협을 받게 되자 SOS를 누구에게 치게 되냐면 이제 오토 1세에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1세는 이때다 싶어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렌가르 가문을 무찌르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962년에 요한 12세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오토 대제를 도유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생긴 것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이 밑으로 갈수록 좀 글씨가 엉망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약간 곁다리 얘기인데 제가 글씨를 좀 더 잘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탄생되었다. 그런데 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요한 12세가 오토 1세의 뒤통수를 이제 치게 된 것이죠. 그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들어갔을 때 요한 12세 같은 경우는 음모를 다시 꾸미게 됩니다. 그러자 오토 1세 같은 경우는 다시 황급히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 12세 교황은 도망갔죠. 이후에 오토 1세 같은 경우는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회 회의를 수집한 다음에 요한 12세 교황을 폐위시키고 새 교황 레오 8세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로마인들이 오토 1세 앞에서 약속을 하죠. 다시는 오토 1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교황도 뽑을 수 없다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하면 오토 1세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대주교나 주교, 수도원장 등 그런 고위 성직자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었었죠. 동시에 이를 국내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둠으로써 교회와 제국을 하나로 묶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제국의 가장 최상위에 누가 있었죠? 바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토 황제가 가장 최고의 권위의 그 정점에 있었었죠. 이런 형태로 하는 신정 정치 체제가 바로 오토 1세가 꿈꾸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이러한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위험이 생기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어두운 이야기들만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참 불편한 진실이 담긴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들의 삶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죄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교회 역사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역사도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낙인을 찍는 그런 태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각이 아니라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과 잘못과 또 여러 가지 어둠이 있었지만 이런 어둠에도 불구하고 쇄신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져 오게 됐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이러한 어두운 단면들을 쇄신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특히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이러한 어두운 모습들을 쇄신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과 노력이 전개가 되었었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대략 10세기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 한 10세기 정도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또 앞에 부분을 좀 잊어버리셨으면 그래도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같은 맥락을 계속 이어가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홍주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